Oh mio babbino caro. 40세 가정부 서연의 입에서 이탈리아어 가사가 유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라디오에서 아리아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알지? 복도에서 윤상우 회장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우리 딸 목소린데. 윤 회장은 벽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25년 전 사라진 딸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어린 딸이 부르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가정부가 사라진 딸일까요? 그녀는 왜 아버지를 몰라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0월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마당 곳곳에 떨어진 단풍잎이 바람에 바스락거렸고 은행나무 가지에는 노란 잎이 성글게 매달려 있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하얀 레이스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식품 산업 분야 대한민국 1위, 수천억 자산가 선우그룹의 회장. 윤상우는 이날 아침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부부 여행을 떠나기로 한 참이었어요. 올해 68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비서에게 일정표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옆에서 혜인 여사는 베이지색 코트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있었습니다. 올해 65인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현관 앞에는 검은색 캐리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두 쉬세요. 3일간은 집도 비울 겁니다. 비서가 직원들에게 공지를 전하자 복도 끝에 모여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쉬네요.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치고 누군가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무리 뒤편에 서 있던 김서연만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올해 40, 서연은 이 저택에서 상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이제 한 달째였어요. 하지만 가사도우미라는 일 자체는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기쁨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주 가사도우미 복자가 서연의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올해 58 복자는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서연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5년 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서연을 처음 발견해 여성보호센터와 연결해준 사람도 복자였고 이후 취업을 도와주며 혼자 살아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복자였어요. 서연아, 혼자 남아있어도 괜찮겠니? 복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복자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전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그 말에는 체념도 외로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어요. 복자는 잠시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회장 부부가 탄 차량이 저택을 빠져나가자 직원들도 하나둘 짐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저택은 텅 비었어요. 넓은 거실에는 천장의 샹들리에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회색빛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10월 새벽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한 뒤 앞치마를 두르고 1층 거실로 내려갔어요. 먼지 털이를 들고 거실 선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선반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서연은 천천히 한 칸씩 닦아내렸어요. 손끝에 느껴지는 매끄러운 나무결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창가 쪽 화분에 시든 잎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갈색으로 말라버린 잎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물기 머금은 걸레가 대리석 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물기가 스며들며 반질반질한 광택이 살아났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숨소리만이 고요한 저택 안에 작게 퍼졌어요. 1시간쯤 지나자
거실은 말끔하게 정돈됐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펴고 창문을 열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단풍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잎을 떨어뜨렸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어요. 스위치를 돌리자 지지직 잡음이 들리다가 이내 또렷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이어서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푸치니의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라디오 쪽을 바라봤어요. 선율이 귓가에 스며들자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먼지털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음악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중반을 지나갈 즈음 서연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에마이오 비에이비비아이에노 카로. 이탈리아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가슴 위에 얹어졌고 고개는 천천히 위를 향했어요. 노래가 고음 구간에 이르자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풍부하고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거실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다 끝났을 때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왜 우는지, 왜 이 노래를 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만 느껴졌어요. 그 시각 공항 귀빈실에서 회장 부부는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상 악화로 모든 항공편이 전면 결항됐습니다.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비는 차가웠어요. 혜인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죠. 짐도 풀지 못한 채 부부는 곧장 차에 올라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량 안은 고요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고 혜인 여사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 전체에 여성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리아였습니다. 청아하고 깊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혜인 여사는 한 발자국 들어서다 멈춰 섰습니다. 숨을 삼키며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보, 저 목소리. 윤 회장은 눈이 커진 채 복도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한 단어를 내뱉었어요. 서정이야. 복도 위 거실에서 서연은 노래를 막 끝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라디오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틈 너머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어떤 오래된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혜인 여사의 손이 떨렸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만 세 사람의 숨소리와 창밖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아리아가 끝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위에 얹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내가 부른 거야?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방금 전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가사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분명 이탈리아어였어요. 그런데 왜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음 곡의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고개가 저절로 라디오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현관 쪽에서 윤 회장 부부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혜인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혜인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서연은 몸을 돌리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말을 끝내자마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 회장은 말없이 서연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혜인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인 여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숨 쉬는 것까지, 노래 부를 때 고개 드는 것까지. 우리 서정이랑. 윤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당에는 빗물에 젖은 단풍잎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 옆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봤어요. 까만 눈동자, 가느다란 눈썹, 작은 입술. 서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거울에 가까이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거울 위를 따라 자신의 얼굴 윤곽을 그렸습니다. 이마, 눈썹, 코끝, 입술. 거울 속 얼굴이 낯설기도 하고 또 어딘가 익숙하기도 했어요. 나는 원래 누구였을까? 머릿속에서 이탈리아어 가사 조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오 미오 바비노 까르노,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말들이 왜 저절로 나왔는지, 왜 눈물이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차가운 바닥,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복자 언니가 처음 다가왔을 때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일단 따뜻한 곳부터 가요. 그게 2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연은 복자 언니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그 아리아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다른 누군가였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방울이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 윤 회장 부부는 조용히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혜인 여사는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복자가 믿을 만한 아이라고 소개했을 때 혜인 여사는 서연의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익숙한 느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윤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바빴고 서연을 제대로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날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리아를 듣고 난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혜인 여사는 서연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정과 비슷한 느낌들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복도를 지날 때, 거실 청소를 할 때 혜인 여사는 서연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혜인 여사는 식탁에 앉아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잔 손잡이를 엄지와 검지로만 가볍게 잡았어요. 잔을 탁자 위에 살며시 내려놓을 때 손목이 우아하게 꺾였습니다. 혜인 여사는 숨이 멎었어요. 서정이도 항상 저렇게 컵을 잡았습니다. 엄지와 검지로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진 채로. 그 작은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말끝의 억양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끄틈절이 살짝 올라가는 것. 그것이 딸 서정의 버릇과 똑같았어요.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도 그랬습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그 각도까지 닮아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도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이마, 가늘고 진한 눈썹, 그 아래 또렷한 쌍꺼풀이 있는 눈. 콧날은 오똑했고 입술은 작고 붉었어요. 혜인 여사는 복도에서 서연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서정이었어요. 15살 딸의 얼굴이 자라서 어른이 된 모습.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 웃을 때 눈 아래 얕게 생기는 주름까지 똑같았어요. 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에 잠긴 채 컵을 들지도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5세 서정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탈리아로 떠나기 직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맑은 눈동자 미소 지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사진 속 서정은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윤 회장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1층 거실 쪽을 내려다봤어요. 서연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서연의 옆모습을 비췄어요. 닮았어. 목소리도 얼굴도 습관까지.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연으로 겹칠 수 있을까요? 윤 회장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인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우리 서정이랑 너무 닮았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1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거실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던 표면은 이제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덮개 위에도 건반 위에도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노란 종이로 된 악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저려왔어요. 서연은 문틈으로 피아노 건반을 응시했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그 건반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주 봤던 것처럼 익숙했어요. 서연의 오른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채로 손가락이 허공에서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했어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5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건반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 희미한 멜로디가 흘렀어요.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은 그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이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손끝이 건반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인 여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입술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혜인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만 두 사람 사이로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을 햇살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단풍잎이 하나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 이 저택에 입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서연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한쪽으로 모였어요. 단풍나무 아래에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굽혀 낙엽을 쓰레받기에 담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어냈어요. 1시간쯤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자 복자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구운 김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아, 식사해. 새벽부터 고생 많았어. 복자가 수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라치에. 입에서 낯선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복자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탈리아어도 하니? 복자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복자를 바라봤어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저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라치에, 이탈리아어로 고맙다는 뜻이잖아. 서연은 수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복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리를 떠났지만 서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서연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걸레질을 하는데 아래층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자가 부엌에서 일하며 라디오를 틀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클래식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반주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서연은 걸레질을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선율이 귀에 익숙했어요. 그러자 서연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PIACCIONTANTO. 아리아의 후렴구였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감정을 실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게 왜 기억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2층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어요.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멜로디를 되뇌었어요. 조용히, 속으로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환한 무대 조명이 눈앞을 비췄습니다. 빨간 벨벳 커튼이 양옆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의 환호성. 브라보, 브라보.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같은 시각 윤 회장은 2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욕실 쪽에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리아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확한 발성, 감정이 실린 호흡, 음정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욕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눈을 감은 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슴 위에 얹어져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의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봤어요. 그 손끝의 제스처, 고개를 살짝 드는 각도, 입술을 여는 모양. 모든 것이 딸 서정과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냥 가정부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장은 관자놀이를 손으로 눌렀어요. 두통이 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회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재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는 윤 회장과 혜인 여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저녁 일과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거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인 여사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혜인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 말이요. 그 서연 씨가 자꾸 서정이처럼 보여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인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도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려요. 우리 애,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고. 혜인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위스키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을 깍지 끼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이 지나 회장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택으로 오게. 30분 후 비서 김철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비밀리에. 외부 기관에 맡겨.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비서는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회장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가정부가 정말이라면.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 불길하다기보다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면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걸까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5살 밀라노에서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본 서연의 얼굴. 거울 앞에서 노래하던 그 모습. 두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1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래를 담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 창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김철수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복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원래는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비서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김서연 씨 본인과 회장님, 사모님. 세 분의 샘플 모두 확보 완료했습니다. 복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건 극비사항입니다. 절대 외부에. 복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바구니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퍽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 복자 씨 언제부터?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복자는 얼른 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서연이랑 회장님, 사모님. 복자는 복도를 빠져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실 복자는 지난 며칠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혜인 여사가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식사 시간마다 서연이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서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복도를 걸어갈 때, 말을 할 때마다 혜인 여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복자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에서 서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복자는 여러 번 봤어요. 어제는 회장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15세 서정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다가 창밖으로 마당에서 일하는 서연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그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지금 친자 확인 검사라니. 복자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설마 서연이가 진짜 서정이란 말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민정, 올해 38. 이 집의 양녀였습니다. 23년 전 복자가 이 집으로 데려온 이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자랐어요. 이후 독립해 따로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선우그룹 산하 해금문화재단 책임자로 일하며 회장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민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정아.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일 났어. 회장님이. 서연이 DNA 검사를 했대. 친자 확인 검사야. 회장님, 사모님, 서연이 3사람 거. 민정은 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복자가 구해준 사람, 그리고 최근 이 집 가정부로 들어왔다고 들은 사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복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모님이 서연이를 계속 보더라. 밥 먹을 때도 복도 지날 때도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어. 어제는 서정 양 사진 꺼내서 한참을 보시던데.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민정아, 서연이가 정말 서정이라면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간 거잖니. 23년을.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전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윤서정은 회장 윤상우와 혜인 여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정은 놀라운 성악 재능을 보였어요. 5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졸업쯤에는 국내 콩쿠르에서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딸을 밀라노 국립음악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서정의 재능을 더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 부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딸의 음악적 재능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정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성악 레슨과 이론 수업에 매진했어요. 처음 1년은 혜인 여사가 함께 있었고 그 뒤로는 최고급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서정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장 부부는 딸을 만나러 이탈리아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3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렌체 근처 작은 소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거리에는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골목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날 오후 3사람은 기념품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윤 회장 부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서정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서정은 가게 밖에서 경호원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2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어요.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정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서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정 양.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남자가 경호원을 막아섰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 서정은 차에 실렸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혔어요. 차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경호원은 미친 듯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가게에서 뛰어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정아, 서정아. 회장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인 여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회장 부부는 수개월간 유럽 전역을 뒤졌어요. 전단지를 배포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언론에 제보했어요. 하지만 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혜인 여사는 거의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회장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딸만 찾았습니다. 서정이 18살이 되기 전
사망 추정으로 실종 신고가 종결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복자의 딸 조민정은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은 갈 곳이 없었어요. 복자는 그때 이미 윤 회장 저택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결심했어요. 딸을 이 집으로 데려오기로. 보통은 가족을 상주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 여사는 복자를 믿었어요.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혜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없는 먼 친척 아이가 있는데 데려와도 될까요? 혜인 여사는 민정을 보았습니다. 14살 소녀였어요. 잃어버린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눈매도 조금 닮았어요.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혜인 여사는 그 아이를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서정이 살아있었다면 전 아이였을 거예요. 복자는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가짜 신분 서류를 만들었어요. 조민정은 먼 친척의 조카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인 여사는 복자를 믿었습니다. 거의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복자가 친척 조카라고 하자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지쳐있던 혜인 여사에게는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처음 인연은 그저 복자의 친척 아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혜인 여사는 점점 민정을 아끼게 됐어요. 회장과 상의한 끝에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양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흘렀어요. 복자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쥔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애가 돌아오면 민정이는 우린 같은 시각 윤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복도 끝, 복자의 방에서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저택 앞마당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남자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져만 갔어요. 서연은 더 빨리 뛰었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른 거지.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서연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 회장은 공항 귀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M&A 협상을 위한 출국 준비였어요.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3일 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네. 결과 나오는 즉시 연락하게. 회장은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했어요. 회장이 떠난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복자는 자신의 방에서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내일 해. 사모님이 오후에 병원 가신대. 알았어, 엄마. 준비할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혜인 여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3시쯤 돌아올게요. 혜인 여사가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다녀오세요, 사모님. 혜인 여사가 탄 차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보며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민정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복자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혜인 여사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자는 벽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벽장 안쪽 구석에는 검은색 소형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숫자를 눌렀습니다. 1015. 서정의 생일이었어요. 복자는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서정이 태어난 날도 자라는 모습도 모두 지켜봤어요. 생일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B-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보석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복자는 그중 가장 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벨벳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혜인 여사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10억 원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복자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목걸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다시 잡았어요.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서정아, 미안해.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갔어요. 조용히 벽장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어서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1층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복자는 빠르게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맨 아래 서랍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 목걸이를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옷 사이에 숨겼습니다. 복자는 서랍을 닫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같은 시각 민정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저택 보안 시스템 접속 화면이 떴습니다. 민정은 23년간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양녀로서 보안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택 곳곳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민정은 2층 복도 CCTV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파일을 불러왔어요. 오늘 납복자가 혜인 여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복자의 모습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가져온 서연의 모습을 합성했습니다. 시간도 조작했습니다. 마치 서연이 오전에 혜인 여사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만들었어요. 복도를 걷는 모습, 방문을 여는 모습까지 정교하게 편집했습니다. 작업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민정은 완성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원본 영상을 삭제하고 조작된 영상을 저장했어요. 민정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3시, 혜인 여사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혜인 여사는 평소처럼 벽장을 열었어요. 금고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B- 금고가 열렸습니다. 혜인 여사는 보석 케이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케이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혜인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엄마 마지막 유품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인 여사는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는 30년째 이 집을 담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안팀을 부르세요. 지금 당장.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2층 복도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낮 시간대의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속에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쯤 혜인 여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15분 후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시간대에 사모님 방에 들어간 사람은 김서연 씨뿐입니다. 혜인 여사는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서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혜인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얼굴, 습관. 혹시 우리 서정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
DNA 검사 결과가 3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10억짜리 어머니 유품이 사라졌습니다. 혜인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서정이라면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10억짜리 유품을 훔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방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증거가 있을지도. 혜인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방을 확인해 보세요. 보안팀과 집사가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인 여사도 뒤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보안팀장이 서랍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옷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검은색 벨벳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혜인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안팀장이 상자를 열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혜인 여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일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10억이 넘는 귀중품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혜인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 하세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혜인 여사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섰어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아. 정말 네가 아니었구나.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착각했던 거야. 1시간 후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절도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제가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서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보여주며 서연을 연행했어요. 서연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좁은 독방이었어요. 회색 벽, 차가운 철문, 작은 창문 하나.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또 버려진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흐느낌 소리만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큰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미국 기업 임원 3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M&A 협상이 한창이었어요. 통역사가 양쪽의 말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김비서라는 이름이 떴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회장은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비서의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회장님, 김서연 씨가 금품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의 유품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서연 씨 방에서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DNA 결과는? 김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협상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도 상대편 임원들의 말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은 손목 시계를 잡고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책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협상은 3시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양보했습니다. 상대편은 예상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호텔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해. 지금 당장. 2시간 후 회장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은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창문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리아를 부르던 그 청아한 목소리. 딸 서정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았던 그 소리. 서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반듯한 이마, 또렷한 눈, 미소 지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15세 서정의 얼굴이 자라 어른이 된 모습 같았어요. 만약 정말 서정이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14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회장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어요. 김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으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는 곧장 병원을 향했어요. 같은 시각 혜인 여사도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차량이었어요. 혜인 여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2대의 차가 거의 동시에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과 혜인 여사는 주차장에서 마주쳤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인 여사가 뒤따랐어요. 2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진단검사의학과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검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2 사람은 그 앞에 나란히 섰어요.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는 2 사람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과 혜인 여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한 장의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결과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혜인 여사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99.99%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혜인 여사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경찰에 넘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인 여사는 울부짖었어요. 살아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회장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혜인 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늦었어. 혜인 여사는 남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서정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2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진료실을 나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흐느낌 소리만이 새어나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닦았어요. 그리고 굳게 결심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러 가. 혜인 여사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일어서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 여사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진실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딸을 데려오는 일뿐이었습니다. 회장은 복도로 나서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치소로 가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보내고 석방 절차를 밟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혜인 여사는 남편의 팔에 기댔습니다.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서정이 이제 집으로 데려올 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날 딸을 향해. 구치소 독방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등과 이마가 축축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색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철문 너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구두 소리였어요. 교도관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발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돌바닥을 걷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들렸어요.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목소리, 이탈리아어로 떠드는 소리. 서연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순간 기억의 파편이 밀려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돌바닥 위에 낙엽이 흩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15살 서연은 기념품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경호원 아저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자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비명이었어요. 한 남자가 서연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잡아! 라는 이탈리아어 외침이 들렸습니다. 또렷했어요. 서연은 차에 실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연은 어둡고 좁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뒤통수를 만지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젊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도와줄게. 한국어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남자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넌 여기서 죽을 애가 아니야. 남자는 마피아 조직 말단 조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서연을 몰래 빼냈습니다. 창고로 숨겼어요. 며칠 밤을 창고와 트럭을 전전했습니다. 남자는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충격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서 왔는지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서연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가짜 여권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이 반쯤 찢어진 여권이었습니다. 소액의 현금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 네가 누군지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남자는 서연을 화물선에 태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배였어요. 컨테이너 틈에 숨겨줬습니다. 화물선은 며칠을 항해했습니다. 서연은 어둡고 좁은 컨테이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철판이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아였어요.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 노래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배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항구를 빠져나와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저택이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회색 머리, 검은색 코트, 곧은 어깨. 꿈속에서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 코, 입이 또렷해졌습니다. 바로 회장 윤상후였습니다. 서연은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구치소 독방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회색 벽, 철문.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꿈이? 나는 누구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흐느낌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탈리아 골목, 납치, 화물선, 서울역. 그리고 회장의 얼굴. 아빠라고 불렀어. 내가 왜? 서연은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이마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 소리, 아리아를 부르던 무대, 따뜻한 저택,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웃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서연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원래 누구였을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교도관의 순찰 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귓속에서는 여전히 이탈리아 골목의 소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구치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과 혜인 여사가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혜인 여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초록색 구치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회장 부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인 여사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회장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혜인 여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우리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 이름은 윤서정. 15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어요. 저택 거실에 울려 퍼지던 아리아. 빗소리 속에서 들려오던 청아한 목소리.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인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 네가 부른 숨, 멈춘 박자 전부. 우리 아이였어.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동의 없이 검사해서. 미안하다. 서연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로고가 위에 인쇄되어 있었어요. 여러 줄의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펄럭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딸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혜인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혜인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혜인 여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면회실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흐느낌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혜인 여사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서정아. 우리 서정이.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골목. 그리고 서연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아빠를 봤어요. 계속 등만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얼굴을 봤어요.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 서연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자.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이자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석방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누명이 밝혀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 여사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쥐었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혜인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구치소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햇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회장과 혜인 여사가 양옆에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 차로 향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뒷좌석 중앙에 앉았어요. 회장과 혜인 여사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혜인 여사는 서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구치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단풍이 든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혜인 여사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손길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차는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25년 만에 딸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CCTV 데이터를 전면 재조사하게. 삭제된 파일까지 전부 복원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보안팀장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손에는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삭제됐던 원본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회장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열렸어요. 화면에 2층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사모님이 병원에 간 날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그런데 혜인 여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자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크게 떴어요. 영상을 되감기했습니다. 복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15분 후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방 앞 복도였어요. 복자가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IP 추적은 CCTV 서버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접속자는 보안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접속 기록에는 윤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회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복자와 민정의 과거를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자와 민정이 친모와 친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3년 전 제출된 입양 서류의 신분 정보도 거짓이었어요. 다음 날 회장은 민정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서재였어요. 민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민정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자가 방에 들어가는 영상이었어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니?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떨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IP 추적 결과도 나왔다. 네가 CCTV를 조작했더구나. 민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 아니 회장님 전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복자도 서재로 불렀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복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은 조사 결과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거짓이었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아이 하나 살리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울부짖었어요. 제 딸 하나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민정이 혜인 여사와 서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도 울고 있었어요. 전 제자리가 사라질까봐 늘 불안했어요. 서연 씨가 진짜 서정 언니라면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민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혜인 여사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재에서 회장 부부와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내리기보단 평생 회개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이요. 혜인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 기른 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자 언니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은혜를 갚아야죠. 저도 용서할게요. 회장은 복자와 민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두 모녀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별도의 집을 마련해 주겠소. 생활비도 지원하겠소. 복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하지만 이 집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요. 민정이도 재단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진짜 모녀로 살아가세요. 거짓 없이. 복자와 민정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민정은 재단 책임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저택 현관 앞에서 복자는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복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아니, 서정양.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은 복자를 껴안았습니다. 언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정 언니랑 함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복자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민정도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자는 창밖으로 저택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곳이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거짓 없이 모녀로 살아갈 시간이 온 거라는 걸. 차는 저택을 떠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택 마당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피어났어요. 서연의 방,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악보가 펼쳐져 있었어요. 오선지 위에 까만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악보를 보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아였어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고 풍부한 소리였어요. 서연은 25년 만에 다시 성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선생님이 집으로 왔어요. 레슨을 받고 연습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정부 유니폼이 접혀 있었어요. 남색 원피스, 흰색 앞치마, 낡은 운동화. 서연은 유니폼을 하나씩 꺼내 다시 개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모두 개어 상자에 넣었어요. 상자 뚜껑을 닫고 유성펜을 꺼냈습니다. 뚜껑 위에 글씨를 적었어요. 내가 버텨온 시간들. 서연은 상자를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 시간도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연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토마토, 마늘, 올리브유, 파스타 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삶았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았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토마토를 썰어 넣고 천천히 익혔어요. 거실에서 회장과 혜인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글지글 팬에서 무언가 익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혜인 여사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파스타 소스를 저으며 작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혜인 여사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30분 후 식탁에는 파스타가 담긴 접시 3개가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토마토 소스의 붉은색이 선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이 자리 끝에, 혜인 여사가 오른쪽에, 서연이 왼쪽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일 그리웠던 맛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포크를 들었어요.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혜인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려줄래? 혜인 여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내려왔어요. 손에 낡은 악보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덮개를 열었어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의자에 앉아 악보를 펼쳤어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에 엄마가 반주해주던 곡이야. 다시 한번 불러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 옆에 섰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혜인 여사의 손끝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부드럽게 첫음을 눌렀어요. 피아노 선율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서연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미오 바비노 까르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어요. 25년 전보다 더 성숙한 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혜인 여사의 손끝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끝, 딸의 입술. 노래가 이어졌어요.
노래가 중반을 지나 고음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피아노 소리도 함께 커졌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회장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다 사라졌어요.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혜인 여사는 손을 건반에서 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혜인 여사와 서연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달랐던 시간도 전부 제 삶이었어요. 김서연으로 살았던 25년. 가정부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찾으며 살아갈래요. 윤서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노래를 다시 부르는 시간. 모두 소중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비처럼 번지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